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명.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에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했거든. 좀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뭘 그걸 왜 기대해?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청문회도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지갑론. 아다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우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선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내가 했다는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형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 촛불 집회 나가신 분들은 정말 속 시원한 후련한 이야기를 들었죠. 특검 사무실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이분 나오셔가지고 연설하시는데 저희 방송 처음에도 그걸 넣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드리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같이 돈 버는 사람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산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민주주의를 논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연병안해가 범국민적인 지금 유행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인물의 무대에서의 어떤 발언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기춘과 조윤선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거죠. 자괴감이 느꼈을 겁니다. 그 헌재에서 가장 하층인 청소를 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지들만의 이야기 등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역겨웠던 거죠. 굉장히 역겨웠던 거죠. 아까 우리 털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고 이 짓을 하는데 너네들은 정상적으로 벌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과 역겨웠겠어요. 청소 노동자분들은 거의 직업적 본능이랄까 이런 걸로 더러운 걸 보면 못 참으시잖아요. 그렇지. 화장실에서도 여성이면서도 막 남성에게 막 왜 이렇게 더럽게 마냐 싸냐 뭐 등등을 가지고도 막 불호령을 칠 정도로 더러운 거에 대해 아주 그냥 생내적인 노여움, 이 어떤 정론직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라 난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말 한마디가 어쨌든 5,200만의 한국인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했잖아요. 저는 이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행진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2주 만에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강화문하고 어쨌든 청와대 가는 길 차가 이제 통제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2주 동안 답답하고 42만 5,50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60곳에서 촛불을 켰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14번째. 여론조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탄핵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탄핵 인용해야 하는 여론이 한 달 전, 2달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 우리들은 그냥 불안불안하잖아. 막 박근혜가 난리 칠 것 같고 뭐 음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상 80% 정도 나오고요. 모르겠다 빼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약 1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제가 거지. 가장 불안해했던 거죠. 지금 우리 방송 상상 곰 PD가 지적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그나마 좀 불안함이 덜했던 게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추가 만약에 65%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알았는데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아무리 이 박사모와 탄기국 애들이 설치더라도 국민적 염원은 그대로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전 고무적이었어요. 이 조사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끌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색이 드러나는 거지. 김진태만 나가던 게 지금 뭐 이인재도 나가고 김문수도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친박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 다 수거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반성을 하는 쪼에 것을 이제 비췄다가 임명진 그 사람 말이 그거잖아요. 황교안의 지지율을 봐라. 황교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 당은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뭐 버젓이 숟가락을 막 얹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전혀 반성, 인면수심. 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간보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요거 이쪽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이렇게 눈치를 쫙 보다가 또 아니야? 그럼 또 샥 나오는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정치계에서 몰아내고 정말 법적인 어떤 철퇴를 맞지 않고서는 그렇죠.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김진태만 이렇게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정우택도 나가고 이인재는 대선 후보예요.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어느철이 조경태 안상수까지 나갔고요. 김기현 울산시장도 나왔고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나왔고 홍준표 도지사도 잠정적 대선군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친박들의 반란이 뭔가 마치 귀신의 혼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박사모 집회에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문수가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가 아직 나이도 젊고 미래 정치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 보수층에서. 그런데도 여기서 나가버리면 거의 김진태급 수준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똥을 묻힌 거지. 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면 그들 친박 내부에 무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길래 이들을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올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또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의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할 수가 돌파구가 없다라고밖에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든 어떻게든 아직도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군 내지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계열, 아직도 그 친박의 힘이 미치고 있는, 박근혜 계열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게 남아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사람들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런 부분에 가서 비판 나오면요. 다 포켓몬 잡으러 갔다 그럴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대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망해가는 집안에 대장이 없잖아요. 거기 당권 노리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 판 정리할 거 아니에요. 비대위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럴 때 대선이든 뭐든 열심히 치고 나온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당권 잡기 위해서 저 집회를 뭐라도 하는 하는 거. 거야. 그렇지, 뭐라도. 그렇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들 앞에 얼굴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정경련이 사회공헌기금으로 25억을 이 탕기국이나 박사모 집회에 팍팍 밀어줬다는 팍팍 거지. 밀었고 이것이 이제 불법성 여부가 지금 곧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집회의 분위기도 있는 건데 이인재랑 김문수가 나가는 것 나머지 뭐 도지사 이런 거 나가는 거야 원래 그쪽 경상도 쪽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전국적인 인물들이 또 향후에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들만의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한테 보고하기에는 이번에 100만 나갔다고 했잖아요. 10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100명만 나왔던데? 100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 4-5명하고 지자체장이 나갔다고 하면 박근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말에 편집하면서 이제 분위기 좀 보려고 YTN 뉴스를 들었는데 광화문 촛불 집회는 몇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풀샷을 잡고요. 그러니까 반경 몇 대 봐야 한 1-20m밖에 안 되는 정도. 그리고 대한문 광경은 그 시청 목상에 올라가 찍은 것처럼 풀샷으로 잡아주더라고요. 네, 광각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니까
진짜로 박근혜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요. 근데 이게 와. 우려스러운 게 뭐 이러다가 절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상당히 지지부진 내지는 뭐랄까 아주 클린하게 끝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들은 자기네들 새가 상당히 있고 뭔가 버틸 만한 것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박근혜는 계속 그걸 정말 자기가 믿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100만이니 뭐니라는 헛소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내전 상태에 비슷한 상태를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내가 막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뭐 10% 정도 아직 신에게는 10%가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앞길이 창창해 보이는 이런 정치인들도 자기 판돈 지금 걸어가면서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저 속에서는 도저히 돌파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생각해보세요. 황교안은 정말 뭐 나중에 또 딴 에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대선을 뛰려고 저러고 있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살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잘못하면 지도 특검 불려가게 생겼거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뭐라도 하는 거야. 뭐라도 막 하는 척을 하는 거야. 나 대선 주자야. 나 잘못 건드리면 정치 탄압이야. 뭐 이런 식을 해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를테면 백조의 호수 이런 데에서 살얼음이 막 끼고 있는 호수에 갇히지 않으려고 얼지 않으려고 막 뺑뺑뺑뺑 돌잖아요. 거기에 얼음이 아니라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그런 정도로 얘네도 속타는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시청에서 내려서 일부러 그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와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요? 알바비 받으려고. 알았어. 혹시라도 그냥 받았어? 받고 싶었지. 농담이지. 그리고 진심으로 어딘가에서 알바비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찍으려고? 찍어서 특종 한번 해봐야지 하고 굉장히 허스름하게 입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난 거기서 놀라운 걸 봤잖아. 유모차 부대를 내가 처음 본 거야 거기서. 근데 유모차 부대 애기가 하나도 없어. 유모차만 있는 거야? 유모차만 있는 거야. 빈 차야? 그 빈 차에다가 금방 찍어놓은 듯한 그 아크릴로 된 저기를 이렇게 덮어놨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애기가 있으면 완전히 유독 인쇄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떻게 부모들을 모았길래 유모차가 다 똑같아 모델이? 같은 유모차. 이거 롯데백화점에서 빌려주는 그 시퍼런 유모차 있잖아. 아이고. 그거 한 모델인 거야. 쫙 깔려 있는 게. 정말 걔들 참 코미디다. 그러니까 지들은 그게 뭔가 좀 자랑스러웠나 봐. 똑같은 모델의 유모차에 똑같은 인쇄물을 씌워놓고 그걸 줄줄이 갈아놓고 뒤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유모차 부대를 선두에 세우고 우리는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아니 세상에 어디 지금 소득 수준이 얼만데 그 유모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왜 유모차들이 다 똑같냐고 한결같이 그거는 모델이. 이제 그들에게 유모차 부대란 다 나이든 노인들밖에 없다고 하니 젊은 층을 어떻게 섭외를 해야겠는데 대학생도 안 되고 회사원도 안 되고 일정 정도 지지율이 조금 남아있는 젊은 주부층을 그들도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냥 동원된 거지 뭘. 유모차라는 게 자녀를 일정 정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동네에 같은 유모차 만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유모차는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롯데백화점 가갖고 빌려 타던 그 유모차였다니까 모델이. 요즘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야.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유모차도 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길승천기하고 성조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독립군들이 목숨을 바치고 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여기까지 그나마 사회를 끌고 왔는데 이제 다시 성조기를 띄우면서 우리는 미국 편이고 쟤들은 미국 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몰아붙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 친하고 저들은 북한과 친하다는 걸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우길승천기도 가지고 나온 거고. 일본 깃발도 아니에요. 우길승천기죠. 전범기죠. 예, 전범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제가 정말
가족 없고 이러면 짱돌로 다 조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막 입이고 어디고 막 그냥 조사버리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야, 이거 나이 처먹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환장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매번 이제 거기를 가거든요. 라이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봐서 그냥 끌어내버려요, 바로. 그런 거 보면서 제발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좀 우길승천기하고 성조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더 화가 나는 게 그런 인간들이요. 한쪽에 오길승천기를 들고 다른 손에 꼭 태극기를 2개씩 이렇게 겹쳐서 들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엔 인원은 얼마 없는데 태극기를 너무 많이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태극기를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 태반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집에 안 가요. 대부분 쓰레기 된다고. 저 사람들 손에 태극기가 걸려있구나라는 걸 보는 순간 나 저거 받아다가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싶더라니까. 거기다 줄 태극기 있으면은. 그러게. 근데요, 이 우길승천기, 정확히 말하면 우길승천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이유도 없어요.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전범기. 전범기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가령 독일 국기하고 나치기하고 다르잖아요. 뭐 그렇지. 나치기를 독일 국기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건 전범의 표식이고 그건 일본 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폐륜적으로 이게 여러 번 쓰였는고 하니 2016년도에 그 위안부 집회, 수요 집회 있잖아요. 거기에 어버이연합이 우길승천기 전범기를 가지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뭐 어느 진영을 지지해, 뭐 나는 정치인 누구를 지지해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라 그래요? 폐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독일 같으면은 그거 처벌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지금 처벌 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네. 뭐 군대여 일어나라. 이거 자체도 내란 선동이잖아. 그건 지금 고발되어 있고. 그 유무부 박사 그건 뭐야 그거 도대체? 유무부 박사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가 보던데. 약간 뇌졸중이 좀 있으셨던 근데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제 응. 휠체어 비슷하게 타고 나왔는데 아마 목에다가 그런 팻말을 걸어준 건 아마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더라. 유무부 박사는 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라디오 프로 같은 데서도 세이하게 좀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인데 동물의 왕국 고정 패널이었는데 씨. 이런 시점에서 딱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정말 안타깝지. 유무부 박사가 평상시 때 닭이라는 조류를 참 좋아하셨나 봐. 어? 아, 그렇구나. 조류 전문가이다 보니까 닭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닭의 권능에 또 순응하셨구나. 근데 뭐 이분이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식견 같은 거를 뭐 얘기한 거는 별로 없었고 정말 순전히 새는 엄청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중에도 가령 조류독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새 철새 같은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할 적에도 새를 왜 미워하느냐. 철새가 뭔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당파성이 딱 새에 꽂혀 있는 분이시더라고. 그러면은 그분을 새가 날아든 데서 한번 모시는 것도 이분은 새가 날아든다라 그러면 우리가 팟캐스트 중에 환경 팟캐스트인 줄 알 거야. 그렇지. 조류 전문 팟캐스트. 자, 이야기 좀 이어보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확인 차원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많아요. 교과서 위안부 합의를 찬성하고 이러는 관제 대모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게 특검이 증거를 다소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 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것을 결재를 해주면 그쪽에서 거절을 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하고 야당은 황교안에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결재를 해줘라 요건데 황교안은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에 답변 안 하기로 했다. 쌩까기로 했다. 요거거든요. 아니, 쌩까는 건 뭐야?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안 해줄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판결도 안 내리고 심리도 안 하고 그냥 쌩까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특검 끝나길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청와대 6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무동, 비서동, 그다음에 실장실 등등이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령에 보면 기관장, 이 수색 대상의 최고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만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비서실장 한광옥 이 승인하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체제 대행한테
이 압수수색을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강욱이나 의무실이면 의무실장, 경비동이면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이 허용을 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줄 알았었는데 제 상식을 벗어나서 어쨌든 대행 이 모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최고 책임자는 박근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법률적으로 이 건물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 황교안이 허가를 하거나 협조를 할 경우에는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저기가 된 거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비서실장이 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제가 주장한 대로 박근혜인 거죠. 예,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박근혜가 몰랐다 하더라도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기관이 아니므로 비서실장은 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황교안은 국민의 염원도 무시해서 지금 쌩까고 있는 거죠. 아직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특검이 황교안에 대한 때 A를 지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공문을 볼 때 기한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공문에. 그런데 이번 특검이 황교안의 대행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기한명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명분용 아니냐. 어차피 압수수색 줄 들어갈 알고. 거니까 예, 명분용으로 하고 일정대로 박근혜 9에서 10일에 대면 조사 이전에 한 번 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이게 이제 특검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번 주 후반부니까 뭐 빠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 정도 되겠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박근혜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이고요. 안종범의 수첩이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는 압수수색 못할 거야라는 그것 때문에 웬만한 증거물들을 청와대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은 그 압수수색 뭐 다 치웠을 텐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가 아니라 서버 그들이 갖고 있는 서버만 압수수색을 해도 차단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네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화나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에 가게 돼 있고 요즘은 공문서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전자 그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서버 안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서버를 털어내게 되면 단순하게 뭐 명령을 서로 주고받은 통화나 이런 게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문서가 오갔던 디지털 증거들이 다 확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사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청와대가 저렇게 극렬하게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어떤 권위의 상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의 것은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청와대 거는 못 지우는 어떤 특별한 코딩이나 키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특검이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사 과정에서 면담 조사 갖고만 기소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28일 끝나면 바로 일반 대검찰청에 사건이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대검찰에 넘어갔을 때 이 증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실상 증거를 제대로 하나도 못 내놓는 꼴이 돼버려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박근혜 뇌물죄나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시에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전화 기록 내용, 그다음에 관저에 입출입자 명단과 내용, 시간, 면담 내용, 그다음에 문서의 입출입 내용이 수기로 작성이 돼서 그 수기가 경호동으로 가서 경호실에서 PC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작성된 근무 일지는 폐기했을지라도 청와대 서버에는 반드시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전부 다. 식사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청와대의 의문의 화제가 날 가능성이 높네.
서버실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기 위해서는 또는 특검이 최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술에 의한 것보다도 사실 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들이 아무리 지웠다 하더라도 지웠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만으로도 유죄를 또는 불리한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낼 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특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굉장히 법정에서 지루한 공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증거는 안 나올지라도 증거가 있었을 것 같은 자리가 비었다. 내지는 공무원이 며칠치가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류의.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안종범 수첩을 안종범 실무진이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죠. 갖다 바쳤는데 갖다 바친 이유는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박근혜 입장에서 안종범 입장에서는 회유했다. 저 증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해버릴 경우 지루한 또 왜 그거를 예를 들어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 측이 다시 이 안종범 수첩이 왜 증거로 효력이 있느냐. 있는지를 또 설명해야 돼요. 지루하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양측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루하게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어.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명.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진짜요?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언제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한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내가 했다는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형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 촛불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정말 속 시원한 후련한 이야기를 들었죠. 특검 사무실의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 이분 나오셔가지고 연설하시는데 저희 방송 처음에도 그걸 넣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드리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같이 돈 버는 사람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산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민주주의를 논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연병안해가 범국민적인 지금 유행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인물의 무대에서의 어떤 발언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기춘과 조윤선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런 거죠. 자괴감이 느꼈을 겁니다. 그 헌재에서 가장 하층인 청소를 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는 지들만의 이야기 등들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역겨웠던 거죠. 굉장히 역겨웠던 거죠. 아까 우리 털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고 이 짓을 하는데 너네들은 정상적으로 벌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과 역겨웠겠어요. 청소 노동자분들은 거의 직업적 본능이랄까 이런 걸로 더러운 걸 보면 못 참으시잖아요. 그렇지. 화장실에서도 여성이면서도 막 남성에게 막 왜 이렇게 더럽게 만약 싸냐 뭐 등등을 가지고도 막 불호령을 칠 정도로 더러운 거에 대해 아주 그냥 생리적인 노여움, 이 어떤 정론직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라 난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말 한마디가 어쨌든 5,200만의 한국인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했잖아요. 저는 이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행진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2주 만에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강화문하고 어쨌든 청와대 가는 길 차가 이제 통제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2주 동안 답답하고 42만 5,50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60곳에서 촛불을 켰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14번째. 여론조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탄핵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탄핵 인용해야 하는 여론이 한 달 전, 2달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 우리들 그냥 불안불안하잖아. 막 박근혜가 난리 칠 것 같고 뭐 음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상 80% 정도 나오고요. 모르겠다 빼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약 1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지. 제가 가장 불안해했던 거죠. 지금 우리 방송 상상 곰피디가 지적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그나마 좀 불안함이 덜했던 게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추가 만약에 65%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알았는데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아무리 이 박사모와 탄기국 애들이 설치더라도 국민적 염원은 그대로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전 고무적이었어요. 이 조사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끌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색이 드러나는 거죠. 김진태만 나가던 게 지금 뭐 이인재도 나가고 김문수도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친박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 다수가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반성을 하는 쪼의 것을 이제 비췄다가 임명진 그 사람 말이 그거잖아요. 황교안의 지지율을 봐라. 황교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 당은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뭐 버젓이 숟가락을 막 얹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전혀 인면수심. 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간보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요거 이쪽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이렇게 눈치를 쫙 보다가 또 아니야? 그럼 또 샥 나오는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정치계에서
몰아내고 정말 법적인 어떤 철퇴를 맞지 않고서는 그렇죠.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김진태만 이렇게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정우택도 나가고 이인재는 대선 후보예요.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원우철이 조경태 안상수까지 나갔고요. 김기현 울산시장도 나왔고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나왔고 홍준표 도지사도 잠정적 대선 군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친박들의 반란이 뭔가 마치 귀신의 혼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박사모 집회에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문수가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가 아직 나이도 젊고 미래 정치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 보수층에서. 그런데도 여기서 나가버리면 거의 김진태급 수준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똥을 묻힌 거지. 예, 예. 응.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면 그들 친박 내부에 무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길래 이들을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올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저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을 이번에 좀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좀 했거든.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뭘 그걸 왜 기대해?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청문회도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 지갑론 아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우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설